머리가 깨질 듯. 단 통증과 함께 한서윤은 눈을 떴고 낯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코끝을 스치는 묵직한 머스크 향과 비릿한 정사의 흔적이 어젯밤의 기억을 파편처럼 되살려 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토록 피해왔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의 옆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강한 그룹의 후계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불리는 강태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인 등은 마치 잠자고 있는 맹수처럼 위압적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임무가 기업의 그림자로서 위기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재벌 총수의 침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상기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다. 서윤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해놓은 교묘한 함정이었음을 직감했고 자신이 마신 샴페인에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흐트러진 옷가지들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강태주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 뻔했으므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만 했고 익숙한 솜씨로 침대 주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회수하려 노력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생존을 위한 냉철한 계산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손놀림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급하게 재킷을 걸치던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물체를 자신의 단추라고 착각하여 주머니에 넣었고 그것이 강태주가 가장 아끼는 주문 제작 커프스링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호텔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을 소리 없이 닫고 나왔을 때 복도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가 비로소 그녀의 뜨거웠던 몸을 식혀주었고 그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유령처럼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택해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들을 삭제하고 위치 추적 기능을 차단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였기에 이 위기를 기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으로 연결해야만 했다. 강태주는 서윤이 떠난 지 정확히 10분 후에 눈을 떴고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트뿐이었다. 극심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은 자신의 침대에서 감히 허락도 없이 사라진 여자의 대담함이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재벌 총수인 그와의 하룻밤을 빌미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아침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짐짓 우는 척하며 동정을 유발했을 텐데 이 여자는 마치 그가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 도망쳐버린 것이었다. 그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텅 빈 방 안을 채우고 있는 묘한 야생화 향기를 맡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흥분과도 같았다. 욕실로 들어간 강태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목덜미에 남은 붉은 손톱 자국을 보며 어젯밤의 기억을 되새김질했고 약기운 때문에 흐릿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그 강렬한 눈동자는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고 묘한 정복욕을 자극했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을 맞으며 몸에 남은 열기를 식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쾌함과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방심한 사이에 먹잇감이 도망친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비서실장 김현수가 호출을 받고 스위트룸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강태주는 목욕 가운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현수는 바닥에 깨진 와인잔 파편과 흐트러진 침구를 보며 간밤에 격렬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주군의 명령만을 기다렸다.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호텔 보안실을 통제하고 어젯밤 23시부터 오늘 아침 6시 사이에 모든 출입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요한 광기가 서려 있어 김현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편 서윤은 강한그룹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의 낡은 소형차 안에서 평범한 비서실 직원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뿔테 안경으로 지적인 눈매를 가렸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려 철저하게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의 존재로 위장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출근하는 수많은 직원들 틈에 섞여 자신이 그저 부속품 중 하나일 뿐임을 연기했다. 다행히 그녀가 소속된 전략기획팀은 총수 일가와 직접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부서였기에 그녀는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모든 것이 묻힐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서윤의 바람과 달리 강태주의 집무실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호텔 로비와 복도의 보안 영상들이 정밀 분석되고 있었고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영상의 일부가 마치 전문가의 소행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거나 노이즈가 발생해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보고에 태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보통의 여자가 우발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흔적을 지울 능력이 있는 누군가라는 사실은 태주의 흥미를 단순한 육체적 욕망에서 지적 호기심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화면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인 낯선 향수 냄새와 자신의 사라진 커프스링크를 떠올렸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밀어내며 보안팀장에게 그룹 내 모든 여성 직원들 중에서 보안 관련 이력이 있거나 특수 경력이 있는 자들을 전수조사하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 여자가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동물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의 등잔 밑인 이 거대한 강한그룹 빌딩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어젯밤 그녀가 무심결에 내뱉었던 짧은 신음소리와 말투를 기억해내려 애썼고 그것만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청각적 단서였다. 사냥개들이 풀렸고 보이지 않는 포위망은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으며 태주의 입계는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미소가 걸렸다. 서윤은 사무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화면 속의 글자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여직원들의 수군거림만이 귀에 박혔다. 오늘 아침 총재님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며 비서실장이 벌써 2번이나 깨졌다는 소문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커프스링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고 당장이라도 그것을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함부로 버렸다가는 오히려 꼬리가 밟힐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때 부서장인 박 부장이 급하게 다가와 총재실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다며 가장 꼼꼼한 서윤에게 그 서류를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총재실 앞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한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으며 그녀는 품에 안은 결제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수년간 훈련해온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정에서 감정을 지워나갔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어젯밤 강태주의 침대에서 도망친 여자가 아니라 전략기획팀의 존재감 없는 대리 한서윤으로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집무실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넓은 집무실의 중앙.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강태주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기의 흐름조차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서윤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고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와의 시선 교환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뿐이었기에 서류를 내려놓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트려 놓았고 그 순간 미세하게 퍼진 그녀의 체향이 강태주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는 사냥감을 감지한 맹수처럼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어젯밤 스위트룸에 남아있던 그 독특하고도 매혹적인 야생화 향기와 지금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거기 서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서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다. 서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윤의 심장은 조여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하며 두 손을 공손히 모았다. 그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그녀의 사원증을 훑어보며 전략기획팀 한서윤 대리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촌스러운 안경과 헐렁한 정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태주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긴장감과 절제된 자세가 일반적인 사무직 여직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주변을 천천히 배회하며 압박감을 주었고 그녀가 무너져 내리거나 실수를 하기를 기다리는 잔인한 관찰자였다. 그때 태주의 시선이 서윤이 가져온 서류의 특정 페이지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복잡한 해외 법인 자금 흐름도가 그려진 도표였고 그 구석에는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체크된 표시가 있었다. 그 부분은 재무팀조차 놓쳤던 미세한 환차익 오류였는데 이것을 잡아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회계 지식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였다. 태주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표시를 네가 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선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우연히 검토하다가 이상해 보여서 체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태주의 확신을 굳혀줄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나가보라는 짧은 말과 함께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서윤이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태주는 내선 전화를 들어 보안팀장에게 한서윤의 인사기록 카드와 입사 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호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속 흐릿한 여자의 실루엣과 방금 나간 촌스러운 차림의 한서윤을 머릿속에서 겹쳐보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쾌감을 느꼈다. 자신의 침대에서 대담하게 도망친 여자와 자신의 회사에 숨어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루한 일상 속에 짜릿한 유희거리가 되었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방금 전 강태주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집요한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서류에 체크를 했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내고 이 위험한 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며 강태주의 성격상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이 분명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애써 불안을 잠재웠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이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서윤의 소박한 바람은 다음 날 아침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된 인사 발령 공고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전략기획팀 한서윤 대리를 회장 부속실 직속비서로 파격 승진시킨다는 내용은 사내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고 직원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서윤은 모니터 속의 발령 공고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강태주가 자신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 쳐놓은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 감시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 올 것이 분명했고 이제 그녀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첫날 서윤에게 주어진 업무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였고 태주는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그는 점심시간도 없이 수십 개의 해외 계약서를 검토하게 하거나 구하기 힘든 희귀한 차를 30분 안에 대령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윤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묵묵히 지시를 수행했고 그녀의 완벽주의적 성향 덕분에 태주가 쳐놓은 함정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다. 그녀가 업무를 처리해 올 때마다 태주의 눈에는 기묘한 만족감과 함께 더욱 깊은 탐구욕이 서렸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며칠 후 늦은 밤 야근을 하던 서윤은 태주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넓은 공간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주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니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했던 그날 밤의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자신의 옆에 서게 했고 창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혹은 포식자와 먹잇감처럼 기묘하게 어울렸다. 그는 서윤에게 와인 한 잔을 권하며 어젯밤의 그 와인 맛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서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윤은 태연한 척하며 자신은 와인 맛을 잘 모른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고 잔을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알코올 향과 함께 태주의 진한 남성적인 향기가 훅 끼쳐오자 서윤은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현기증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도망치지 말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어 서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고 서윤이 여기서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녀의 정체는 그 즉시 발각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최대한 뻣뻣하게 몸을 굳히며 이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며 태주의 팔을 밀어내려 시도했다. 태주는 그녀의 저항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팔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여유로웠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서윤의 앞에 던지듯 놓았는데 그 안에는 한 쌍중 하나가 사라진 커프스링크가 들어있었다. 태주는 잃어버린 짝을 찾고 있다며 혹시 본 적이 없냐고 물었고 서윤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한 짝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서윤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귓가에 입술을 대고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서윤의 전신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이 남자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모멸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게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발을 깊이 들여놓았기에 빠져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강한 그룹을 뒤흔들 만한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는 소식이 비서실을 강타했고 태주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고 태주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서윤은 회의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태주의 분노는 극에 달해 폭발 직전이었다. 이때 서윤의 눈에 유출된 문건에 원본과 조작된 사본의 미세한 차이점이 들어왔고 그녀의 타고난 분석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태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서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이용해 조작된 문건의 디지털 지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과거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아버지에게 배운 해킹 기술을 발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유출의 진원지가 경쟁사가 아닌 내부의 배신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태주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서윤은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확보한 증거 자료와 분석 리포트를 태주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며 이것이 마지막 호의가 되기를 바랐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예정이었다. 회의실로 돌아온 태주는 태블릿을 확인하다가 굳은 표정으로 변했고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렀을 때 서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주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증거를 바탕으로 배신자인 재무이사를 그 자리에서 색출해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신자가 끌려나가고 상황이 정리되자 태주는 지친 기색으로 의자에 기대어 앉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보안팀에서도 추적하지 못한 경로로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그의 직감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있는 한서윤을 바라보며 이제 장난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폭풍 전야와도 같았던 강한 그룹의 본사는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난번 내부 배신자 색출 사건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모펀드가 강한 그룹의 부실 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며 주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그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강태주는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비서실을 포함한 전략기획팀은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밤낮 없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으나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한서윤은 겉으로는 비서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며 커피를 나르고 회의 자료를 복사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공격이 아니라 그룹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설계한 정교한 시나리오임을 직감했다. 공격의 타이밍과 그들이 제시한 부실 경영의 증거 자료들이 일반적인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극비 문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모두가 퇴근하고 정정만이 감독은 심야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엿보며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복도 끝에 위치한 서버실 근처 비상구 계단에 자리를 잡았고 품 안에서 꺼낸 초소형 노트북을 펼쳐들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달리는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면서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목표는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배후, 즉 강태주의 숙적인 강 회장의 이복동생 강진철 부회장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조차 느끼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하던 서윤은 마침내 유령 회사들을 거쳐 세탁된 자금이 강진철 부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해냈다. 이것은 단순히 그룹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가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려는 찰나 뒤쪽에서 들려오는 구두굽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전신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덮고 일어서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주로를 차단해버렸다.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태주였고 그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았다. 태주는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듯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고 그의 입에서는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낮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는 지난번 이메일 사건 때부터 서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오늘 밤 그녀가 무언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행했던 것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에 들린 노트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장 내놓으라고 명령했고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신세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그에게 건넸다. 태주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화면을 띄워 그녀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고 그의 눈빛이 놀라움과 흥분으로 일렁겼다. 전문 해커들조차 며칠이 걸려도 뚫지 못할 보안벽을 일개 비서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서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 행세를 하는지 추궁하기 시작했다. 서여윤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지만 태주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음을 읽어냈고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려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손가락 끝에 닿는 굳은 살의 감촉을 통해 그녀가 펜대만 굴리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훈련받은 자의 손이었으며 태주는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혹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태주는 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제안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지난밤 자신의 방에 들어왔던 여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가로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영혼을 담보로 한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섰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듯 더욱 가까이 밀착해왔고 그의 뜨거운 천과 숨결이
서윤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이 자극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고,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제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라는 공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범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당장 이 증거 자료를 언론에 뿌리지 말고 내일 주주총회장까지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돌아서 나갔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주주총회장은 성난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강진철 부회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태주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가 입장하자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이내 퇴진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고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갔다. 태주는 단상 중앙에 서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고, 뒤이어 서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태주의 옆에 섰다. 사람들은 낯선 여직원의 등장에 술렁거렸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마이크를 잡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을 좀먹는 진짜 암적인 존재를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태주의 신호에 따라 서윤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밤 그녀가 찾아낸 자금 흐름도와 강진철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고, 의기양양하던 강진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목조목 증거들을 설명하며 이것이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임을 고발했고, 주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강진철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서윤은 묵묵히 데이터를 조작하며 태주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띄웠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주주총회는 강진철 부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태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룹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태주와 서윤 사이에는 격렬한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회와 비슷한 묘한 기류가 흘렀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능력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호출했고, 서윤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이끌려 다시 한번 그 위험한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고요하게 잠겨 있었고, 태주는 와인 2잔을 준비해놓고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그녀가 과거 재무팀 이사였던 한성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넌지시 말을 꺼냈고, 서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기에 당황했지만 태주는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든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살로 위장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회사에 잠입했다는 그녀의 사연이 자신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서사라고 말했다. 태주는 자신 또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진철 일당을 증오한다며 우리의 목표가 일치하니 더더욱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태주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위험한 제안임을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시선을 맞추며 진심 어린, 혹은 연기일지 모를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다면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들을 파멸시킬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결국 서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태주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손바닥에 입을 맞추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서윤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태주는 계약 성립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그는 오늘 밤은 업무 이야기는 그만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속삭였고 그 말 속에 담긴 함의를 파악한 서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파트너로서의 대우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날 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매혹적인 눈빛을 거부하기 힘들었다. 태주는 서윤의 반응을 즐기며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그녀를 구속해왔다. 그는 서윤이 가진 날카로운 지성과 숨겨진 야성미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를 단순히 비즈니스 도구로만 두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윤 또한 태주의 거부할 수 없는 남성미와 카리스마에 본능적으로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고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려움을 느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 아래 두 남녀는 서로를 탐색하며 위태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진입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전용기 터미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강태주와 한서윤은 마카오로 향하는 비즈니스 제트에 몸을 실었다. 이번 출장은 강한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대 에너지 기업과의 비밀 인수 합병 협상을 위한 것으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서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태주의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으로 일정과 자료를 재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비행기 엔진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만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다가 문득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한 비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고 그녀의 존재가 주는 묘한 안정감에 기댔다. 비행기가 마카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호위 차량들의 보호를 받으며 협상 장소인 교회의 비밀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카지노의 넌사이는 그들의 목적지와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풍경이었고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운전석의 경호원과 백미러를 통해 수시로 눈을 맞추며 주변 상황을 살폈고 혹시 모를 미행이나 매복을 감지하기 위해 온 감각을 집중했다. 태주는 그녀의 긴장된 어깨를 감싸주려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는데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상대 측 대표인 중국계 거상첸 회장은 노골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태주를 자극했다.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협상을 주도해 나갔고 서윤은 그 옆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건네며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협상 내용보다 회의실 곳곳에 배치된 첸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총기의 형상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탈출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협상이 마무리되고 저택을 빠져나오는 순간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그들의 행렬을 가로막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왔다. 굉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고 태주가 탄 차량의 운전사는 유리에 박힌 총탄 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며 핸들을 놓쳤다. 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반사적으로 운전석으로 몸을 날려 핸들을 잡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뒷좌석에서 충격을 받은 태주는 고개를 들며
서윤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평범한 비서의 얼굴을 지운 채 생존 본능만이 번득이는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고, 그녀의 운전 실력은 전문 레이서 뺨칠 정도로 과감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추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태주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소리쳤고,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따돌리는 기지를 발휘했다. 태주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서윤의 등 뒤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가 보여주는 침착함과 대처 능력은 일반인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그 모습에서 태주는 낯설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서윤은 태주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린 마카오의 뒷골목을 달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폭발 당시 파편에 맞아 팔뚝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서윤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발을 옮겼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추격해온 용병 한 명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고, 태주가 나서려는 순간 서윤이 그를 뒤로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용병의 팔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한 뒤 그의 무기를 빼앗아 들었고, 그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여윤은 쓰러진 용병을 뒤로하고 태주를 근처에 허름한 빈집으로 피신시켰고, 낡은 소파에 그를 앉힌 뒤 재빨리 문을 잠그고 주변을 경계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태주의 팔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블라우스 소매를 거침없이 찢어 지혈대를 만들었다. 그녀는 태주의 상처를 살피며 능숙한 솜씨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고통에 일그러진 태주의 얼굴을 보며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치료하는 서윤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꼈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태주는 지혈을 마친 서윤의 손목을 잡으며 도대체 이런 기술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의심보다는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서윤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기에 생존을 위해 익힐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법, 싸우는 법, 그리고 치료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흉터를 얻었다고 말했다. 태주는 그녀가 겪었을 처절한 삶의 무게를 짐작하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 세상을 원망했다. 태주는 서윤의 소매가 찢어진 팔에 드러난 오래된 흉터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다시는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듯 속삭였다. 그동안 그에게 서윤은 호기심의 대상이자 유용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을 계기로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영혼을 나눈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서윤 또한 태주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나약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한 그룹의 현지 보안팀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하러 왔고, 두 사람은 삼엄한 호의 속에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서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며,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아이처럼 절박해 보였다. 그는 이번 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그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윤은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고, 태주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각인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태주는 서윤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은 단순한 비서나 정부가 아닌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 동등한 위치를 의미했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들을 위협한 세력을 뿌리 뽑은 뒤 그녀와 함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윤은 태주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뚫고 날아오르듯 두 사람의 운명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들 앞에는 더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귀국 후 태주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회사로 직행하여 임원들을 소집했고, 붕대를 감은 팔을 드러낸 채 회의실 상석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는 이번 마카오 습격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테러임을 명시하며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서윤은 태주의 곁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의심 가는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직원들은 달라진 두 사람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강한 그룹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태주와 서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고, 그들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속이 강해질수록 적들의 견제 또한 심해졌고, 특히 태주의 숙부인 강진철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수하들을 조종하여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의 곁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했고, 언젠가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에 더욱 강해져야만 했고, 태주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강태주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그 봉투 안에는 한서윤이 지난 몇 달간 경쟁사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 시간과 장소는 그녀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웠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지난날의 트라우마라는 기름을 만나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고, 이성은 마비되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당장 한서윤을 집무실로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밝은 미소를 띠며 들어왔지만, 태주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흩어지는 사진들 위로 그녀의 시선이 머물자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서윤은 이것이 조작된 모함임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서여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결백을 호소했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숙부 강진철, 일당이 꾸민 함정이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녀의 진심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강한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단정지었다. 그는 마카오에서의 그 극적인 구조조차도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냐고 비아냥거리며 서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서윤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주의 눈에서 경멸과 증오를 읽었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태주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서윤을 펜트하우스에 감금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그녀를 죄인 취급하며 차갑게 돌아섰고, 서윤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거실은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 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처지처럼 쓸쓸하고 비정하게 느껴졌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남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는데, 그녀는 억울함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강진철의 시나리오대로 자신이 산업 스파이로 몰려 파멸할 것이고, 태주 또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태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고, 감시가 소홀해지는 새벽 시간을 틈타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욕실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를 기어 올라가 건물 외벽에 비상사다리로 이동하는 위험천만한 경로를 선택했다. 떠나기 전 서윤은 침대 옆 협탁 위에 태주가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그 옆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진심 하나로 당신을 대했다는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나는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처연하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서윤은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원본 파일이 강진철의 비밀 금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밤새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다가 비서실장 김현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다. 김현수는 보안팀의 정밀 분석 결과 사진들이 교묘하게 합성된 것이며 자금 흐름 또한 해킹을 통해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자신이 서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펜트하우스로 뛰어 올라갔지만 맞이하는 것은 텅 빈 방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뿐이었고, 서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주는 협탁 위에 놓인 반지와 메모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에 태주의 가슴은 후회와 자책으로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태주는 당장 전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서윤을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한편 서윤은 강진철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물류 창고 근처에 잠입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여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기 힘든 요새였다. 그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내부로 침투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고, 능숙한 솜씨로 보안 카드를 훔쳐내어 제한구역으로 접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오로지 태주에게 돌아가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억누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그녀는 비밀 금고가 있는 사무실에 도달했고, 금고 문을 여는데 성공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불길한 적색 경고등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윤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강진철의 신복인 조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났고, 그는 서윤이 제 발로 찾아올 줄 알았다며 그녀를 포위망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서윤은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조 실장은 쓰러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강태주에게 보낼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주는 위치 추적팀으로부터 서윤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라는 보고를 받고 헬기를 띄워 현장으로 급파했다. 그는 조종사를 재촉하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애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태주는 만약 서윤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면 관련된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고 주변은 이미 수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태주는 헬기가 차에 착륙하기도 전에 뛰어내릴 기세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태주가 창고 안으로 돌입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윤이 아니라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영상이었고 영상 속의 서윤은 의자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강진철의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태주에게 강한 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여자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 태주는 화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흐를 듯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경영권이 아니라 내 놈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피의 서곡이었다.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태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려 애썼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뚫린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상처를 애워쌌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태주가 영원히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것을 걱정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묶인 밧줄을 헐겁게 하려고 손목을 비틀었다. 살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태주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협상 따위는 없다고 선언하며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팀을 진두지휘하여 영상 신호가 송출되는 진짜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서윤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잔혹한 야수성이 완전히 깨어났다. 태주는 무정의를 통해 전 대원들에게 적을 생포할 필요 없이 즉각 사살해도 좋다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고 밤하늘은 곧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일 예정이었다. 이제 사랑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배신을 응징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인천의 외진 부두도로는 강태주가 이끄는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의 마찰음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서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며 그의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은 목표 지점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리는 붉은 점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서윤의 피투성이 된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고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난자당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제할 수 없는 사리가 치솟았다. 그는 자신의 오해와 불신이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을 분노라는 연료로 태워버리며 오늘 밤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숨통을 끊어놓더라도 반드시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목표 지점인 폐창고 단지는 겉보기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쌓여 있었지만 태주의 예리한 감각은 어둠 속에 숨겨진 살기를 감지했고 곳곳에 매복한 강진철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온 태주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선두에 섰고 그의 손에는 묵직한 자동 권총이 들려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경호팀장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태주는 듣지 않고 곧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섬광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며 본격적인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태주는 날아오는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가쇠를 당겨 정확하게 적들의 미간을 꿰뚫었고, 그의 전제는 마치 죽음의 사신이 다가오는 것처럼 거침없고 압도적이었다. 한편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갇혀있던 서윤은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총소리와 폭발음을 듣고 구조대가 도착했음을 직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그녀를 감시하던 조 실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무정의에 대고 고함을 질러댔으며, 그의 눈빛은 서윤을 인질로 삼아 탈출하려는 비열한 계획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묶여있던 손목의 밧줄이 헐거워진 틈을 타 몰래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고, 조 실장이 등을 돌린 찰나의 순간을 노려 밧줄을 끊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목을 움직였다. 살이 베이고 피가 흐르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고, 오로지 살아서 태주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집중했다. 태주의 부대와 용병들 간의 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분노에 찬 태주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고, 창고 외곽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태주는 쓰러진 용병의 멱살을 잡고 서윤의 위치를 물으며 주먹을 날렸고, 공포에 질린 용병이 떨리는 손으로 지하 저장고를 가리키자마자 그를 내동댕이치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태주는 본능적으로 서윤이 있는 곳을 찾아냈고 가로막는 철문을 발로 차부수며 안으로 돌진했다. 먼지와 파편이 흩날리는 가운데 태주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텅 빈 의자와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뿐이었고,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 실장이 서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녀를 방패막이 삼아 모습을 드러냈는데, 서윤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조 실장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서윤의 목에 닿아있는 날카로운 칼날 때문에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조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여자의 목을 긋겠다고 협박했고, 태주는 이를 악물며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보였다. 태주의 무장해제를 확인한 조 실장이 방심하며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서윤은 숨겨두었던 유리 조각으로 조 실장의 허벅지를 힘껏 찔렀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자 몸을 날려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서윤이 바닥을 구르며 피하는 것과 동시에 태주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조 실장을 덮쳤고 두 남자는 엉겨붙어 격렬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 실장 역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인 청부업자였기에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그는 숨겨둔 단검을 꺼내 태주의 옆구리를 스치며 치명상을 입히려 했다. 하지만 이미 고통을 초월한 상태인 태주는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 실장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무자비한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태주의 주먹이 조 실장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잔혹한 처형식과도 같았다. 태주는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된 조 실장을 바닥에 내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태주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묻지도 못한 채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태주의 품에서 익숙한 체향과 피 냄새를 동시에 맡은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태주의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태주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녹여내렸다. 태주는 서윤의 귓가에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절규에 가까웠다. 뒤늦게 도착한 김현수 실장과 경호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부상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지만 태주는 구급대원의 손길조차 거부한 채 직접 서윤을 안아들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머리 위를 덮어주며 그녀가 비 한 방울이라도 맞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채울은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남은 밧줄 자국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꾸민 강진철과 그 배후 세력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불타오르는 창고를 뒤로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주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발견하고 놀라 지혈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태주는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고백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음을 확인했고, 맞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의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두 사람만의 고요하고 애틋한 공기로 가득 찼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처치실로 옮겼고, 태주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서윤의 침대 옆을 지키며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태주의 고집에 혀를 내두르며 두 사람의 병상을 나란히 배치해 주었고, 태주는 마취 기운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잡고 잠이 들 때까지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윤은 진통제 투여로 인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태주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끝났음을 실감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비는 이제 폭풍우가 아니라 대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강한그룹의 강진철 부회장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었고, 그가 저지른 횡령 납치살인 교사 혐의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태주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김현수 실장은 강진철 일당이 일망타진되었으며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보고했다. 태주는 보고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옆 침대에서 링거를 꽂고 잠들어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복수심 대신 깊은 애정과 안도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강진철이 감옥 안에서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과 비공식적인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하며 냉혹한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다. 며칠 후 서윤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자 태주는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것은 지난번 오해에 불씨가 되었던 조작된 사진들이 아니라 혼인신고서와 재산양도 각서였다. 태주는 서윤에게 더 이상 비서나 파트너가 아닌 내 아내로서, 그리고 강한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평생 내 곁에 있어달라고 프로포즈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태주의 제안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병실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환하게 빛났고,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고 그녀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태주는 서윤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채올랐고 그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며 세기의 로맨스로 화제를 모았다. 서윤은 차 안에서 태주의 어깨에 기대며 이제는 숨어 지내던 그림자가 아니라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용기를 얻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강한그룹 본사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무거운 공기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만이 가르고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재계 관계자들은 숨을 죽인 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진철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한때 강한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참한 말로만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법봉이 3번 내리치는 소리는 마치 그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 시간 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부서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강태주의 온기가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을 향해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태주와 발을 맞추어 걸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침묵 속의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자의 승리감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인간 승리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비로소 과거의 망령들과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강진철의 구속 이후 강한그룹 내부에는 피바람이 몰아쳤는데 태주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강진철에게 동조했던 임원들과 비리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태주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윤이 치밀하게 준비한 인사개혁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서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조직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편하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는 태주의 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으며 이 사회는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만장일치로 그녀를 전략기획부문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취임식 날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고 단상에 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강한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새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윤리 경영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임직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태주는 단상 아래에서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그늘 아래 머무는 꽃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집착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강인함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의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고 서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강한그룹의 사원증과 무죄 판결문을 나란히 올려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회사가 이제는 정의롭고 투명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태주는 서윤의 옆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며
장인어른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들을 단죄했음을 보고하고 앞으로 서윤이 흘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돌아오는 길에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서윤은 태주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환하게 웃었고 태주는 그 미소를 평생 지켜주겠노라 맹세했다. 계절이 바뀌어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강한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가득 찼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만이 보였고 그들이 교환하는 반지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결정체였다. 태주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을 보며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의 입술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결혼 후에도 서윤은 가정에 안주하지 않고 부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태주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강한그룹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두 사람은 낮에는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밤이 되면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와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했다. 태주의 집착은 이제 서윤을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고 서윤 또한 태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반쪽임을 매 순간 확인하며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태주와 서윤은 강한그룹 본사 100층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든 풍경이 두 사람의 발밑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정복감을 불러일으켰다. 태주는 서윤을 뒤에서 안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호텔방에서 도망치던 당신을 놓쳤더라면 지금의 이 영광도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때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자 축복이었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태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 실수가 자신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고 답했다. 서윤은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두려움에 떨던 여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는 강인한 여성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 위에 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 그곳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말없는 고백을 알아차리고 놀라움과 감격에 젖어 그녀를 돌려세웠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우주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서윤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남자의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렸고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을 쌓았으며 그 성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은 집착과 오해 그리고 시련을 거쳐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강한 그룹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태주와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축복하듯 감싸 안으며 이야기는 화려한 막을 내렸다.